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논어로 여는 아침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김훈종 지음, 한빛비즈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마흔, 삶의 무기가 되는 고전 읽기,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논어 2인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읽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세계문학사상 가장 빛나는 첫 문장이 아닐까? 까까머리 어린 시절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읽으며 이 소설은 분명 판타지일 거야 라고 확신했다. 아무리 막대 먹은 자식이라도 그렇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오늘인지 어제인지 헷갈릴 수 있단 말인가? 메르소의 부도덕을 진저리 치며 경멸했다. 그런데 막상 직접 겪어보니 도대체 어머니의 소천이 언제인지 그제인지 아니면 오늘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다. 황마음과 당혹감이 뒤섞인 슬픔에 짓눌려 내 머릿속 시간관념은 뒤죽박죽 엉켜버렸다. 나의 쉰을 바라보는 지금 이방인은 아니 적어도 그 첫 문장만큼은 내게 극사실주의 소설이다. 졸고를 마무리하던 중 어머니를 하늘로 보내드렸다. 목구멍에서 제비두름이 솟구쳤다. 어머니의 텅 빈 화장대를 정리하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대성통곡이라는 표현을 활자로만 접했던 나는 그 흔해 빠진 단어의 의미를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낡은 화장대 위에는 변변한 로션 하나, 스킨 하나, 립스틱 하나, 향수 하나 없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았던 커다란 영양크림만이 덩그러니 화장대 한 구석에 주눅 뜻 놓여 있었다. 내 어머니는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셨다. 20회 가까이 모진 수술, 항암 주사, 방사선을 돌아가며 맞닥뜨리셨다. 그 고통의 시간은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의 입장에서도 마치 치열한 전투처럼 느껴졌다. 단 한순간도 날선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던 불면의 밤. 아, 어머니는 그동안 그야말로 생존하셨던 것이구나. 삶의 존엄이나 사치 혹은 여유라는 어휘는 적어도 어머니의 투쟁과는 거리가 먼 단어였구나. 뒤늦은 깨달음이 도둑처럼 찾아왔다. 남루한 회항과 더불어 더 유명하다는 명의를 찾아가 볼 것을, 더 만나고 기름진 음식을 대접해 드릴 것을, 더 멋지고 화려한 옷을 선물해 드릴 것을, 백화점에서 온갖 종류의 화장품을 쓸어와 화장대 가득 채워 드릴 것을. 후회가 가슴을 두드렸다. 둔탁한 새망치가 때려대는 것 같아 아리고 아프고 쓰렸다. 특히나 어머니와 여행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한스럽다. 여행의 본질은 누군가와 하루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구경하고 함께 잠드는 것. 머리가 굵어지고 나서는 어머니와 아침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멋진 풍광을 바라보며 맛난 음식을 먹어가며 속 깊은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와 시간을 넉넉히 나누지 못한 것이다. 먹먹하게 스며든 슬픔을 가까스로 추스르고 이렇게 선문을 쓰고 있는 지금, 어머니께서 내게 남긴 선물에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다. 바로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준엄한 가르침이다.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나 세상을 일찍 등진 현자들이 이미 지겹도록 가르쳐준 낡고 뻔한 교훈이다. 하지만
그동안 그 소중한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지 못했다. 아니, 감히 받아들일 만한 그릇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오늘인지 어제인지 가늠할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이 지나간 후 마음속 켜켜이 남은 침전물은 내게 주어진 삶의 소중함을 알아챌 줄 아는 지혜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욕망에 휩싸여 있던 나에게 내리는 따끔한 죽비였다. 내가 누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 보물인지 눈뜨게 되었다. 때로 과거에 얽매이고 때로 미래에 휘둘리며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내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과 불운을 곱씹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낭비하곤 했다. 다시금 후회와 회한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왔다. 어머니를 선산에 모신 후 효경을 펼쳐보았다. 어느 구절 하나 제대로 실천한 것이 없어 부끄럽고 참담했다. 송구함에 어찌할 바 모르는 나의 마음에 가장 큰 파도를 일으킨 구절은 다음과 같다.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나를 미워하지 않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않으니 어버이를 섬기는데 사랑과 공경을 다하면 덕이 온 사람에게 미쳐서 세상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결국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내 주변 사람들과 어우렁더우렁 잘 지내는 것이다. 우리네 장사미사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자신의 시간을 허비한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만끽하는 데 집중해도 모자란 인생이다. 기껏해야 100년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곧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숭고한 작업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실존이라 칭한다. 나의 삶을 나의 지휘에 맡기고 나만의 박자에 맞춰 걸어갈 수 있게 몰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열쇠다. 문득 언젠가 읽었던 레프 톨스토이의 말을 떠올려 본다. 과거는 이미 있는 것이며 미래는 오지 않았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현재의 순간뿐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순간에 자신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어머니를 보내드리며 받은 또 하나의 유산은 바로 사람이다. 내 주위에 고마운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깊은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 한마디가 나를 위로했다. 나 역시 매 순간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기쁨에 함께 춤추고 싶어졌다. 아, 효경의 저 가르침은 그래서 내 마음을 흔들었구나. 깨달음이 찾아왔다. 어머니는 내게 값진 선물을 남겨주고 떠나가셨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마음을 기울여라. 그것이 결국 삶의 전부다. 헛된 욕망과 거짓 탐욕에 중독된 나는 화들짝 깨어났다. 찌들어버린 마음이 온전히 맑아지려면 아마도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나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고전을 읽으려 한다. 잠시나마 그 순간만큼은 분명 기쁨이 삶을 가득 채우는 소중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쌓여가는 아침으로 나는 마침내 현재를 살아라 라는 저 위대한 외침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이뤄낼 것이다. 오늘도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홀 마음에 두지 않는다. 옛날 주나라 문왕은 유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주역을 풀이했고 공자는 진체지액을 겪어 춘추를 지었으며 구런은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미소를 지었고 좌구명은 눈이 멀어 국어를 남겼다. 손자는 다리가 잘리는 형벌을 받아 병법을 논했고 시경 300편의 시는 대체로 현인과 성인이 분노하여 지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울분이 맺혀 있었는데 그것을 발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서술하여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한 것이다. 사기, 태사공자서.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료품점 안, 각종 잼 시식 코너가 열렸다. 한 곳에는 6종류의 잼을, 다른 곳에는 24종류의 잼을 시식 코너에 진열해 놓았다. 당연히 24가지 잼을 시식할 수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다. 하지만 놀랍게도 24종의 잼이 진열된 시식 코너에서는 겨우 3%의 손님만이 잼을 구입했고 6종의 잼이 놓인 곳에서는 무려 30%가 잼을 구입해야 했다. 이 실험을 진행한 컬럼비아 대학 쉬나 아이엔가 교수는 더욱 극단적인 설계를 통해 잼 실험의 결과를 확실히 검증하려 했다. 한 그룹에는 6종의 초콜릿을, 다른 그룹에는 30종의 초콜릿을 제공하고는 1부터 7까지의 맛의 등급을 매기도록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피실험자들에게 $5를 손에 쥐어주고 각자 맛있었던 초콜릿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실험 결과 초콜릿 종류가 적었을 때 피실험자들은 망설임 없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초콜릿을 선택했고 또한 그 선택에 만족감을 표했다. 맛 등급에 있어서도 최고점을 주었다. 30종 초콜릿 피실험자들의 경우 대다수 서둘러 자리를 떠난 데 반해 6종의 초콜릿 피실험자는 그 절반이 미리 받은 $5로 초콜릿을 구매했다. 독일의 심리학자 바스카스트의 저서 선택의 조건에 나오는 유명한 실험이다.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는 오히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나는 뷔페 식당을 방문해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친 기억이 없다. 오히려 뷔페보다는 단일 메뉴 식당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더 컸다. 뷔페에 가면 대형 접시에 수북하게 담긴 각양각색 요리들을 보면서 대체 뭘 먹을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접시에 양껏 몇 가지 음식을 담아 자리에 앉으면 집어오지 않은 탕수육이 갑자기 눈앞에 아른거린다. 한 접시를 채 비우기도 전에 바로 탕수육을 담아오지만 이번엔 가져오지 않은 갈비찜이 눈에 어른거린다. 더부룩하게 배는 부른데 뷔페 식당을 나서는 발걸음이 늘 아쉽다. 겨우 한 끼 식사도 이뤄갈 텐데 우리네 인생이 맞닥뜨리는 수많은 선택은 얼마나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가. 지나치게 다양한 선택지는 필연적으로 후회를 잉태하며 또한 선택의 과정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는 얼마나 큰지 미처 가늠이 안 된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전투에 활용한 탁월한 전략가가 있었으니 바로 한신이다. 한신은 변화무쌍한 전술을 통해 연전연승을 거두며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를 차례로 격파했다. 어디 그뿐인가? 해아의 결전에서 항우를 대파하고 섬멸함으로써 유방의 승리와 한나라의 건국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수많은 전투 가운데 한신이 가장 고초를 겪었던 시기는 유방의 본대와 떨어져 적은 병력으로 조나라의 20만 대군과 맞서 싸울 때였다. 당시 그가 전세를 뒤집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 그 유명한 배수진이다. 적군을 앞에 두고 강을 댕진다. 언뜻 상식에서 벗어나는 진법을 전개했지만 대승을 거두었다. 승전부를 울리고 돌아온 한신에게 부하 장수가 묻는다.
병법에 이르기를 진을 칠 때에는 산과 언덕을 오른쪽에 두어 등지고 물과 못을 앞으로 하여 왼편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군께서는 저희에게 도리어 물을 등지고 진을 치게 하면서 조나라를 무찌르고 난 뒤 다 같이 모여 실컷 먹자라고 하시기에 저희는 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슨 전술입니까? 한신이 답한다. 이건 역시 병법에 있지만 그대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요. 병법에 죽을 곳에 빠뜨린 뒤라야 비로소 살릴 수 있고 망할 곳에 두어야 비로소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소. 내가 평소부터 사대부를 훈련하여 따르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가다가 싸우게 했으니 그 형세가 어떠하겠소. 그들을 죽을 땅에 두어 저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싸우게 하지 않고 살아가 도망갈 곳을 내어준다면 모두 달아날 것이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부릴 수 있겠소? 한신의 병력은 대부분 각 나라의 패잔병을 수습해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군령이 제대로 서지 않고 도망치기 일쑤였으며 미처 훈련시킬 시간도 없었다. 개통도 없는 오합지졸로 중가부적의 대주군을 맞이한 한신은 그래서 배수진을 활용한 것이다. 뒤돌아서 도망치려면 열길 강물이니 후퇴는 불가능했다. 도망이라는 선택지를 아예 없앴기 때문에 병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천체적 전략가 한신이 회음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뭘까? 사마천이 사기의 회음 후 열전이라는 편명으로 기록하기 있기 때문이다. 한신의 전기를 기록하기 위해 사마천은 그의 고향인 회음까지 찾아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취재의 열과 성을 다했다. 성실한 역사 기록자 사마천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신의 비범함을 칭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의 비극적 결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만약 한신이 도리를 배워 겸양한 태도로 자기 공로를 뽐내지 않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다면 한나라에 대한 그의 공우는 주공, 소공, 태공망 등에 비할 수 있고 후세에 사당에서 제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주공이나 태공망의 공적과 비교한다는 것은 최고의 극찬이다. 주나라의 건국공신 태공망 여상의 지략은 신출귀물이요. 그 공적은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주공은 또 어떤가? 어린 조카를 위해 섭정에 나서서 700년 이어진 주나라의 공력을 반석에 올려놓은 장본인 아니던가. 사당에 제사를 받는다는 것은 성인으로 치자면 공자나 주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이고 장수의 영역에서 보자면 관우나 악비만큼 존경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여 이 또한 한신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다. 사마천은 한신이 사당에서 제사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어찌할 수 없는 진태가 있다면 힘쓰다. 분을 일으키면 먹는 것도 있고 즐거워하면 근심을 잇는다. 그리하여 늙음이 장차 다가오는 것마저 알지 못한다. 논어 수리. 얼마 전 사내 전산망에서 공지사항을 할 일 없이 열어보다가 화들짝 놀랐다. 희망 퇴직 시행 안내라는 게시물을 클릭해 내용을 찬찬히 훑어보는데 신청 대상에 19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닌가? 76년이라고? 정말? 76년생인 나는 2001년 입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었다.
세상사 늘 그렇듯이 희망퇴직이건 명예퇴직이건 나만 해당되지 않으면 강 건너 불구경이다. 그런데 이젠 내 고가 석자다. 때는 바야흐로 꿈꾸면 무엇이라도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밀레니엄의 초입, 신입사원의 패기와 열정으로 무장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출근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희망퇴직 대상이 될 정도로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희망퇴직에도 희망은 찾을 길이 없다. 본디 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을 유독 강조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1980년 신군부 세력에게는 민주화 정의가 결여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민정당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창당을 했다. 누구도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지 않지만 대학 지원을 위해 억지스레 꾸역꾸역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실체다. 희망하지도 희망이 보이지도 않는 퇴직이 희망퇴직이며 가장 불명예스럽게 등 떠밀려 쫓기듯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명예퇴직이다. 사전을 뒤적여 은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맡은 바 직책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냄이라고 되어 있다. 한자로 풀이하자면 숨다, 은혜, 물러나다, 퇴. 물러나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왜 굳이 숨어서 물러나야 하는 걸까? 은이란 한자를 토봐보면 기대다라는 의미도 있다 하여 은퇴 이후의 삶은 스스로 서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이래저래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 은퇴가 서글프기는 매한가지다. 서글픈 명퇴자들에게 조금은 위안이 될 만한 사료가 하나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조선 최고의 명재상으로 꼽히는 서해 유성룡. 그토록 뛰어난 인물도 등 떠밀려 은퇴를 당해야만 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이 반발하자 이순신을 청거하여 종묘사직을 지켜냈고 도승지, 대제약, 대사헌, 이조판서 등 두루 요직을 거치다 끝내 영의정의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전란이 끝난 후 화친을 주장해 나라를 그르쳤다는 죄목으로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의 탄핵을 받고 실각했다. 유성룡은 낙향하여 고향인 안동 하회마을로 돌아가 집필에 몰두하였고 그 결과물로 징비록이라는 저수를 내놓았다. 징비록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참혹한 실상을 기록한 책으로 외란 연구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손꼽힌다. 서해는 비록 조정에서 물러났지만 어찌 보면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업적을 남겼다. 비록 은퇴당했지만 숨지도 기대지도 않는 당당한 삶을 이어간 것이다. 지난 일을 경계하여 앞으로 후환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한다. 시경. 시경의 한 구절에서 따와 제목을 붙인 징비록은 은퇴한 재상만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저작이다. 임진왜란을 몸소 겪으며 앞으로 조선에 다시는 이런 환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갸륵한 마음이 녹아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유성룡은 낙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권되었고 선조는 그를 다시 조성으로 불러들이려 했다. 하지만 끝끝내 고사하며 출사하지 않았다. 비록 서해는 안동으로 떠밀려 내려왔지만 자신의 진퇴를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떠나야 할 때와 머무를 때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아감과 물러섬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지 못한다. 때로는 밥벌이의 의무감으로 떠나지 못한 채 질척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두방망이질하는 충동에 겨워 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쩌면
진태의 서걱거림을 감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네 삶이 견뎌야 하는 전부일지도 모른다. 어느덧 희망퇴직이 가능한 나이에 들어서다 보니 세월의 무상함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시리고 아프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다시 말해 인생의 황혼에 점차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그러다 문득 고민한다. 어떻게 나이를 먹어야 멋지게 늙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 노화라는 어휘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하여 이 질문은 내게 절박함으로 다가온다. 섭공이 자로에게 공자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자로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고는 공자가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그분은 사람됨이 분을 일으키면 먹는 것도 있고 즐거워하면 근심을 잊는다. 그리하여 늙음이 장차 다가오는 것마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논어 수리. 자긍심 가득한 공자의 자평이다. 발분하면 먹는 것도 잊을 정도이고 도를 즐기면 근심도 잊게 되는 사람이 곧 자신이라는 말이다.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 늙음이 다가오는 것마저 모르게 된다는 것이니 공자의 열정이 사뭇 강렬하게 전해진다. 분을 일으킨다는 것은 학문에 대한 끓어오르는 열정을 의미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유학의 도를 만끽한다는 의미다. 열심히 배우고 수양하여 도를 즐기게 된다면 나이 먹는 것보다 초월하게 된다는 뜻이니 희망퇴직의 나이에 접어든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볼 만한 말씀이다. 공자의 가르침에 문득 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된다. 희망퇴직이 가능한 나이에 접어든 내가 요즘 업무를 처리하며 공자처럼 발본한 적이 있는가? 혹은 즐거워한 적이 있는가? 열정으로 가득한 초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저 보신과 안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던 듯 싶다. 당연하게도 공자는 늙음이 장차 다가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지만 나는 오직 늙음이 다가오는 것만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뿐이다. 하여 희망퇴직당할까 명예퇴직당할까 두려워하느니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라는 자목 건강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어쩌면 나의 진퇴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다. 유성룡 역시 특별히 잘못을 저질러서 실각한 것이 아니다. 때마침 북인 세력이 치고 올라왔고 교활한 선조가 남인을 견제하려고 이를 이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달이다. 서해가 안동으로 내려가 굽이치는 물길을 바라보며 징비의 마음을 한 땀 한 땀 아로새겼듯이 우리는 우리의 일에 최선의 열정을 쏟아부으면 그만이다. 굽이치는 물길이 어디로 향할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 것이다. 밥벌이의 괴로움도 밥벌이의 즐거움도 모두 잊고 그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장차 퇴직이 다가오는 것마저 알지 못하게 된다. 공자는 이처럼 분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활용하여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지금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역경도 많이 당했고 모함도 많이 당했고 비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읽어볼게요. 자공이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짓으로 모함하거나 능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타인을 거짓으로 모함하거나 능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자공아, 그것은 내 능력이 미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논어 공야장.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모함으로 받아들이거나 능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주관적인 느낌은
타인의 영역이다. 즉 나의 영역이 아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길 바라고 타인은 이러이러하길 바란다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하는 공자의 조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고 더불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것, 이것이 붓다의 여실지로 나아가는 시작이 된다. 즉 분별지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해야 할 것에 용기 내어서 지속 가능한 실천을 한다면 분명히 삶이 변할 것이다. 오늘 논어로 여는 아침 읽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